지난 시간에 족소양 담경을 이제 머리 부위를 소개하는 과정에 이제 규음이라고 하는 경혈까지 소개를 했죠. 일단 다시 한번 조금만 그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볼 겸 해서 소개를 하면 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귀를 중심으로 하는 면을 중심으로 귀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귀불, 그 다음에 귓바퀴라고 한다면 귓바퀴 뒤쪽 공간에 이제 머리카락이 나 있지 않은 측면의 어, 공간이 수소양 경면으로서 귀 질환과 관련된 아니면 머리 질환과 관련된 경혈들이 각각 있었죠. 이들의 경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귀볼 뒤쪽에서 예풍혈, 그 다음에 귓바퀴 위쪽 끝에서 각손혈, 그리고 그 공간을 마치 이제 바나나 형태 모양으로 곡면을 이룰 때 계맥과 노식이라고 하는 경혈로 피부에 있는 체표 혈관을 염두에 두고 주로 이제 뒤 귓바퀴 혈관이라고 하는 정맥성 혈관들을 염두에 두고 병증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족소양 담경은 그 상하는 피부면에서 대응해서 각각 이렇듯 이제 솔곡과 천충혈, 그다음에 부백혈, 규음혈 등이 지금 옆머리 경계면, 그다음에 수소양 경면의 뒤쪽면에 경혈들이 놓여 있고, 이러한 경혈들은 모두 귀질환 등 귀와 관련된 또는 옆머리와 관련된 병증의 아시열 형태로 쓰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어, 완골이라고 하는 경혈인데, 사실 완골은 해부학적 구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경혈입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해부학 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어, 이 템포럴 본이라고 하는 이 관자뼈의 뒤쪽 통수에 나와 있는 융기 부분의 돌기를 완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해부학 용어로 완골이죠. 근데 이 해부학 용어인 완골이 실제로는 경혈명이었던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 꼭지돌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해부학에서는 이 꼭지돌기라고 부르는 부위에 완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경혈명, 그러니까 융기 부위에 해당해요. 이 꼭지돌기의 융기 부위. 음. 이제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완골이라고 하는 꼭지돌기 주변이 왜 중요하냐면, 근육 입장에서는 목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시작해서 목의 앞쪽 영역으로 이제 내려가는 형태의 이 산발이 모양의 빗살 모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얼굴 신경 또는 이제 부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뇌신경 11번째 신경이 이제 등세모근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한 이 공간 깊은 곳 안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혈관들, 또 위로 올라가는 혈관들, 신경들이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특히나 꼭지돌기를 중심으로 해서 뒤통수로 올라가거나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분지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 부경암 신경과 관련된 영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앞선 시간에 이 부분에서 예풍혈, 또 예명혈, 또 안면혈 등등은 우리가 미주신경 연관, 부교감 신경 연관한 인체 증상들에 활용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골 역시 그러한 부분에 분포하는 경혈로서 같이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골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지돌기를 기준으로 해서 찾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안면혈, 예명혈 이런 경혈들이 꼭지돌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쪽에 같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완골혈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이 주치는 이제
머리와 뒤통수, 그다음에 얼굴 질환. 얼굴 질환인 이유는 사실은 이 주변에서 물론 완골혈 쪽은 아니지만 완골혈 앞쪽에 깊은 이 공간 안에서 인가 귀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익스터널 이어 캐널이라고 한 어커스틱 캐널이라고 하죠. 그 밑으로 해서 우리가 귀 밑으로 이제 얼굴 신경에 나오는 분지 영역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연장상에서 구치부 병증을 치료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 친한 지인과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인사를 나눌 겸 해서 소식도 서로 이제 별로 나누질 못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소식이 그동안 서로 주고받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서운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그 지인의 아들이 이제 그 돌발성 난청 때문에 이제 부모로서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왜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왜 생겼나 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 직전에 사랑니를 뽑았었는데 사랑니를 뽑는 후유증으로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문득 듣는 순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비인후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병증 영역이 이제 구강 질환인 치과 영역도 섞여 있고 또 이비인후과적인 귀질환도 섞여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이비인후과적인 측면의 질환과 이 치과적인 측면의 질환이 연결고리가 있구나. 특히 사랑니 뽑으면서 생겨나는 후유증으로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병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뒤통수로 왔다면 다시 족소양 담경은 이제 앞에 첫 시간에 지난주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요편에서 머리를 이제 그러니까 귀에서 시작했던 이제 눈초리에서 시작했던 경혈인데 결국은 머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의미로서 유주분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방식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머리 부위에서 옆머리 쪽을 족쇄양이라고 하는 경맥의 영역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경혈을 배열함으로 인해서 마치 옆머리 영역을 족쇄양 담경이 복잡하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 분포 노선에 또 다시 앞머리 쪽으로 온 것이 이제 본신이라고 하는 경혈이 되겠죠. 원래 사주 우리가 저기 그 동자료에서 시작했었던 족쇄암 담경이 결국은 옆머리에 일단 두유를 중심으로 해서 혈로 혈리 그 다음에 저기 곡빈 같은 옆머리 관자놀이 지역을 통과하고 다시 귀바퀴의 바깥면을 돌고 뒷머리까지 해서 꼭지돌까지 갔다 와서 분포하고 있다라면 이제 본신은 또 이 앞머리 이마에 분포하는 경계인데 저기 공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미 여러분 익숙한 경혈들이 있죠. 신정혈, 두유혈이 있죠. 신정혈은 동맥의 경혈이었고 두유혈은 이제 조경면 위경의 경혈인데 이들 두 경혈의 공통점은 앞머리카락 경계면의 기준선 상에서 찾게 되는 경혈들이다. 이제 그 과정에서 앞머리카락 경계면을 기준으로 안쪽에 머리 쪽 오픈에 각각 놓여 있는 것처럼 교과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고려할 때 신정에서 두유를 골도분촌으로 얘기할 때 4.5라고 하는 골도분촌의 촌수를 언급을 합니다. 이 거리는 공교롭게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양쪽 동공의 거리만큼이 결국은 신정에서 두유까지의 거리다라고 해서 비교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양쪽 두유를 연결한 선상의 거리를 또 9라는 숫자로 골도분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비율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 4.5에 3등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론인데 그 3등분에서 신정에서 가까운 3분의 1 지역은 족폐환경의 경면으로서 해석을 하면서 경혈들이 이제 밑충혈, 곡차혈, 오처혈 등등이 이제 이 공간 안에 앞머리카락 경계 위쪽으로 있었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족소양 담경은 3등분의 가쪽 3분의 1 영역에서 이제 나열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본신혈로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특징은 뭐 이 앞머리카락 경계면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근육, 혈관, 신경 등을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경혈과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마 지역은 눈학과 관련한 쪽에서 이마로 올라오는 신경의 분지와 관련돼 있어서 눈학위 신경이나 도르래 신경이라고 하는 영역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관에서 보면 귀 밑으로 해서 얕은 관자, 동맥과 정맥의 혈관 등이 이마 쪽으로 올라가는 경유지에 있는 걸로 알 수 있고, 또는 옵살믹 아터리에서 정명을 통해서 찬죽에서 올라가는 또 눈화귀 동정맥의 흐름에서도 또 이 이마까지의 혈관의 분포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육의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와 이마를 수축시키는 뒤통수 이마근이 있고, 그 이마근이 이제 힘살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난 경계를 힘살, 그러니까 너림줄 형태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근육과 너림줄의 경계 지역이 보통 이마의 경계다라고 또 얘기한 적도 있던 걸 떠올릴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이 기본적이고, 이제 그 이외의 주치라든지 전통적인 개요 내용들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해석하면 되는데, 양유맥이라고 하는 속성의 경맥에 포함되는 걸로 얘기한 만큼, 양유맥이 여러분 어떠한 경맥과 관련이 있었죠? 수소양 3초경의 외관열 설명할 때 양유맥 관련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런 특징에서 보면 삼초락 수소양 경맥의 속성과 족소양 담경의 경맥의 속성이 이 유맥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공통점을 갖는 병증이 있구나 라고 했고, 유맥이 갖는 병증 모델이 외관 병증에 있어서의 반표 반리와 같은 이 표증이 이증으로 전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들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계면에서 경의 기혈 하나를 또 소개하면 발제라고 하는 경의 기혈이 있는데 위치로 보면 본신에 가깝게 있는 거죠. 뭐 본신에서 아래 오픈의 머리카락 경계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머리카락 경계면에서 본신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치의 병증 모델도 사실은 얼굴 병증, 또 이마, 코, 안면부 병증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마에 있는 이제 경혈 중에 이제 우리가 14경맥에 속해 있는 경혈을 14경맥에 속하는 수혈을 경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특징은 꼭 여러분이 뭐 헷갈리지 않길 바래요. 이러한 경혈이 현대 한의학에 와서는 361종이 존재하게 되죠. 361종입니다. 개수로 가끔 여러분 헷갈리는 게 1년은 365일이 있어서 인체 경혈도 365개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한의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니까 요런 개수 헷갈리지 않길 바래요. 이 361종의 경혈 중에 이마에 분포하고 있는 경혈은 딱 얘 하나인 거죠. 물론 뭐 눈썹에 존재하는 경혈, 머리카락 경계에 존재하는 경혈도 뭐 이마 영역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마의 경계면에 있는 건데, 이마에 그냥 공간 안에서 경혈이 있는 걸 찾으라고 하면 이 양백밖에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점 떠올려서 양백이 이마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나로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드린 거고요. 결국 이마 덮개근, 그러니까 뒤통수 이마근의 이마근 영역이 이마 힘살 영역 이게 되겠죠. 뭐 나머지 혈관 신경은 그렇게 보면 되고 해서 사실 주치의는 알시혈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이마에 어떤 근육의 병증 뭐 이런, 그러면 안면신경 마비, 뭐 3차 신경통 이런 현대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병증을 설명하면서 치료해 보겠죠. 그 다음에 두 이목입니다.
예, 족쇄양 담경의 이무편인데 이무비라고 하는 경혈이 이 두 자를 붙인 만큼 여러분 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족쇄양 담경의 발가락에 족이무비라고 하는 경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쇄양 담경에만 해도 동일 명칭의 경혈이 벌써 두 종이 있었죠. 앞선 시간에 균이라는 경혈을 배웠다면 또 여기서는 이무비라는 경혈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모두 그래서 접두사로 족과 두를 써서 각각 쓰는데 결국 이 두 이묵은 두유와 신정을 연결한 선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본신의 안쪽, 그 다음에 바깥 이 신정과 이 신정, 그러니까 저기 두이무가 신정 사이에는 곡차라고 하는 경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혈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얘는 뭐 족쇄환경이야, 족태환경이야 라고 얘기해 볼 만한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렇지 않나요? 족태환경에도 꼬리표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어떤 공간적 영역에 어떤 경혈이 있을 때 그것의 주변에 근접한 다른 경맥이 있다면 결국 그것이 서로 다른 경맥적 속성으로도 서로 혼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병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식으로 병증을 보지 않더라도 RCR로 쓰면 되죠, 뭐. 예, 두이무브를 써야 될 이유는 머리에 병증이 있는데 뭐 머리에 병증을 신정을 쓸지 미충을 쓸지, 곡차를 쓸지, 아니면 본신을 쓸지, 두유를 쓸지 여러분이 그때 상황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선택하기 싫고 다 쓰고 싶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걸 추천하는데 신정에서 두유로 긴 침으로 횡절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고통을 감수하는데 기왕이면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자침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총량을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자침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노하우를 찾아가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침은 피부통이 제일 높습니다. 피부를 찌를 때 느낌이 제일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피부를 찌르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피부를 찌르지 않아도 되는 심습적 행위로 가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횡자나 사자가 제일 좋아요. 예, 직자하기보다. 예. 물론 직자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러한 어떠한 좀 특이성 떨어지는 듯하게 표현한 이런 문제들도 관심을 두길 바라고 또한 이런 이마 영역이나 두피 영역은 경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점자 출혈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여러분이 감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제 머리카락 경계면에 등장하는 경회의 기혈이 있어서 당향, 예, 두 이목에서 위쪽으로 오픈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당향이 있습니다. 비급 천근방이야. 당나라 때 만들어진 서적인데 오래된 경회 기혈이죠. 그런데 이제 주치 범위가 이제 이러한 범위가 있어요. 뭐 크게 여러분 봐도 앞에서 나왔던 경혈의 주치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뭐 어렵게 뭐 새롭게 느낄 필요 없겠죠. 그리고 주로 뭐예요? 머리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어떤 병증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비라고 하는 경의 기혈, 예, 두 이목에서 아래, 그러니까 두 이목을 기준으로 위쪽에 당향, 아래로 뭐 목비라고 하는 이제 있는데 이건 눈과 관련한 것을 좀 특화시켰죠.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범위는 뭐 또 특히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치는 같은데 그냥 하나의 경혈이라고 표현해서 그냥 쓰지 왜 서로 다른 경혈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딱 계속 경혈에다가 경의 기혈까지 붙였을까? 자신감 부족이에요. 그게 무슨 부족이냐고요? 옛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종속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만든 지식을 제자가 무시해서 쌓는 게 아니면 이렇게 그걸 추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의학의 이 원전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자기의 스승이 만든 지식 체계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조들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을 기존의 대상에 덧칠하기보다는 조금 그걸 걱정한 나머지 새로운 어떤 대상으로 다시 인식해 버리는 거죠. 나름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보면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인식할 수 있냐? 어떤 특정 경혈을 기준으로 주변의 경회, 기혈, 신혈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의료 집단들이 시대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반복을 한 경험이 쌓여진 거다. 물론 그 쌓여진 경험을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 내리지 못하는 건 아쉽죠. 근데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 내리지 못해도 비슷한 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으로 영역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에 와서는 종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소박하게 말하면 뭐 어느 지역에 옛날에는 가면 그 지역은 하나의 성씨의 시족 집안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 시족 집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외부에서 외지인이 와서 뭐 몇 년 살다가 몇 세대가 지나고 또 몇 세대가 지나면서 또 혼인하고 겹사돈 하면서 새로운 시족이 그 공간에 만들어지면 하나의 성씨로 이루어졌던 공동체가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진 형제나 사촌 또 다른 시족으로 확장하면서 유사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경혈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이 동양적인 어떠한 시족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듯이 비록 경혈과 경의 기혈 형태로 이름은 달리하지만 주치적 성향은 동일해지는 모습을 띠더라. 그래서 그 의미는 뭐죠? 결국은 하나의 영역,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점 중심의 주변 영역까지가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더라. 그럼 그 공통성은 왜 드러났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현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해부학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떠한 병증 양상에서 반복적으로 병증 모델이 재현되는가? 이런 것을 해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경혈이나 경외 계열이지만 같은 공통점을 가지는구나라고 해석하면서 활용하면 그냥 쉽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이러한 경외 계열 경혈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겠죠. 물론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뭐 지금은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경혈과 경외 계열이 이렇게 밀집되어서 존재하는구나 정도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외 계열인 협상성이라고 하는 이제 상성. 사실 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동맥의 경혈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상성과 연관성이 뭔가 있나? 라고 띄워서 상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동맥의 상성을 염두에 두고 보되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주치를 보되 현재까지 오면서 좀 주치가 확장된 부분도 있어요. 위염과 담낭염도 치료하는 주치로 확장됐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의학적 경험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머리 질환만 쓰이던 어떤 경혈들이 왜 위장 질환까지 쓰게 됐을까? 물론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야 대한 문제는 앞으로 남은 수수께끼는 아니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죠. 수수께끼라 하면 풀지 못하는 조금 패러독스와 같은 상황이라면 숙제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경험은 했대 그 경험을 어떠한 기전과 어떠한 원리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있겠죠.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굳이 이 협상성만 위염과 담낭염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본신 주변 아니면 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소양의 경혈 등등도 이러한 병증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연상해서 여러분이 실제 임상에 나갔을 때 이런 것이 관찰 가능한 것을 찾아서 임상 실천을 해보면 풀지 못했던 임상적 문제들을 또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목창입니다. 예, 목창 이제 족소양 담경의 경혈로 다시 와서 목창 상성을 염두에 두면서 5처 목창으로 하나의 공면을 이루다 보면 같은 면 안에서 여러분이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자 추리를 한다. 뭐 큰 규모에서 보면 이제 뭐 알시얼적으로 쓴다라고 염두에 두되 아까와 같은 또 특이한 현상들 활용할 때 쓰면 되고요. 머리에 있는 경혈의 주치의 범위는 고전적 주치의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두침요법이라고 하는
학습을 추가로 하게 될 건데, 물론 이건 친구 의학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기까지 나가면 두침요법에서 어떻게 머리에 있는 경혈들을 현대적 병명으로 연결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혈들의 위치들을 좀 파악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 경혈들이 쓰여 있는 주치의 병증은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ICR적 의미로만 소개를 하지만 그것을 상세하게 여러분이 얼마나 현대적 상황으로 활용하게 될 건가는 문제는 앞으로 두침요법을 여러분이 학습하게 되는 과정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령입니다. 신의 승관 정형을 연결한 면으로 이해해보면 나름 찾기가 쉽습니다. 물론 승광은 족태양경에서 여러분 이미 찾았었고요. 예, 그렇게 보면서 나머지 근육신경 혈관 보고요. 정령. 그 다음에 승령. 사실 여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경혈들이 두부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한자적 의미들이 개념들이 좀 개입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승령은 전정, 통처, 승령으로 이렇게 면을 여러분이 그려서 나열해서 경혈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승령의 경혈은 현대에서는 주로 외감의 병증에 많이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큰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공입니다. 이제 뒷머리로 바로 족저양 담경의 경혈이 넘어오는 거죠. 뇌에 구멍이 있다라는 뜻으로 의미화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여기 뇌후라고 하는 동맥의 경혈이 있었죠. 이 뇌자도 뇌자를 쓰고 문호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공통적으로 뭐죠?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이 중추신경계에 관여된 깊숙한 어떤 작용점이다. 근데 이런 작용점의 의미는 무엇과 관련돼 있냐면 사기가 침범하기 쉽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해요. 사기가 침범하기 쉽다 그러면 이쪽 부위의 사기의 병증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 병증 모델이 뭐예요? 외관병증인 거예요. 외관병증. 근데 외관병증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예, 풍안의 사기가 침범하는 병증 모델이죠. 이게 상한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론의 병리 모델의 대상화된 공간이 이 뒤쪽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상한론 조문을 읽다 보면 태양병증의 항배강 수수, 발열 무한, 두통 뭐 이런 증상들이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배강 수수가 뭐죠? 뒷덜미가 단단해지면서 오실오실 추워지는 증상이라는 뜻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그래서 뒷덜미 지역에 풍자 들어간 경혈이 많아요. 풍부열, 그다음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풍지열, 예, 이러한 경혈도 있죠. 예, 풍자가 왜 그냥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뒷덜미의 경계 지역에 이미 족태양경에서 풍문열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풍자 들어간 경혈이 뒷덜미에 많이 주변에 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한의학적 사유는 바로 이 뒷덜미 공간이 외감의 사기가 침입하는 경로라고 생각했고 그 침입할 때 그 병증이 뇌 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여기 이 공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러한 소박한 사고가 뇌공, 뇌호라고 하는 경혈을 만들어내게 된 것 같죠. 물론 뭐 그렇게 써놓고는 실제 병증 모델은 주로 이제 그냥 이런 머리의 전반적인 아이시얼적인 의미로 머리, 얼굴, 이비인후과 병증에 두루두루 쓰였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의 관심 영역이 뭐냐면 옥침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미 설명했잖아요. 뭐죠? 바깥 큰 뒤통수 신경. 예, 큰 뒤통수 신경인데 이 큰 뒤통수 신경은 C2 아마 C2 정도 될 거예요. 두 번째 목신경의 분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뒤통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병증에 왜 활용되는지 또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옥침열, 뇌공열, 뇌호열 같은 라인 안에서 보면 됩니다.
뭐 여기 보니까 뇌공 같은 거에 우리 삼국지의 조조가 또 나오네요. 풍지열입니다. 목덜미 지역.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목덜미 지역이죠. 이제 풍지열인데 사실 이쪽 지역의 경혈의 유사성은 동맥에서 보면 아문하고 풍부, 족태안경에서는 천주, 그다음에 족쇄안경에서 풍지이고요. 풍지 쪽의 바깥쪽에 여러분 1교시에 배웠던 어, 완골혈, 족쇄양 담경의 완골혈도 어느 정도 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찾되 이 부분은 뒤통수 뼈와 목뼈 사이에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칫 방향에 따라서 위험 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위험 심도라 함은 지금 대략 영역이 지금 풍지열의 영역이 어, 이 영역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화면에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좀 숫자가 느리게 그려지지만 그래서 이 방향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지금 이 뇌뿌리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인스템, 폰스 등등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죠. 옛날에 영화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이정재가 태종 태조로 나온 태조가 아니구나 세조로 나온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관상. 네,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정재가 어느 시점에 그 조카인 조카와 이제 단둘이 있는데 조카를 암살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긴 장침이 나옵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구침 중에 하나인 장침을 들고 단종의 조카와 담소를 어느 정자에서 나누는 과정에 그 뒤를 보고 있는 단종의 뒤에 가서 바늘을 이용해서 뒤를 자침하려고 해요. 사실 암살하는 장면인데 옛날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시나리오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역사적 사실에는 없을 건데 근데 장침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런 부위를 자극을 해서 옛날식 방법으로는 이제 일종의 사람을 이제 상해 주거나 이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했다. 사실 영화 속에서 가끔 등장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 부위인가를 떠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풍지만 그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천주도 그럴 거고 아문도 그럴 거고 풍부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다 공간적으로 보면 자칫 방향에 따라서 이러한 위험 부위로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 그걸 제외한다면 사실은 또 한의학에 있어서 주치나 임상적 활용이 매우 높은 빈도로 쓰입니다. 사실 뭐 요즘에 보면 마사지의 가장 대표적 부위이기도 해요. 풍지, 천주, 풍부, 아무는 뭐 궁금하면 저기 뭐야 마사지 안마 의자 뭐 체험하는 곳 많지 않나요? 가서 한번 누워 보세요. 그러면 이 부위를 얼마나 열심히 마사지 해주는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특징으로 풍지열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심도, 위험심도는 그러한 목적이고 위험심도로 간다는 뜻은 뭐죠? 자침을 풍지열의 입장에서 이렇게 찌르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침하면 위험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방향성에서 자의 깊이가 50mm 정도 들어가면 뇌뿌리 영역까지 근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자입을 하면 같은 방향이란 건 뭐죠? 그냥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예. 귀 밑쪽 방향으로 자침하다 보면 물론 위험한 게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 뇌뿌리만큼의 위험성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침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임상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길 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자와 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꼬리표가 족소양 단경 말고도 수소양경, 양교맥, 양요맥 등등이 존재하죠. 특히 양교맥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죠. 양교맥에 대한 내용은 이 뒷덜미 지역에서 이미 언급이 돼 있었어요. 이거 궁금하면 경유학 총론 수업과 그 다음에 족소염 신경과 족태양 방광경 할 때 위기와 관련한 소개를 하면서 교맥 얘기할 때 나왔던 영주 한열병 편의 불면증 이야기 들어보면 이 부위에 양교맥이 언급된 부분이었구나 공간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맥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과 관련한 우리가 의식의 게임 아니면 의식의 이제 무의식의 상태, 그러니까 수면 이 경계를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뒷덜미 마사지만으로도 굉장히 피로도를 낮추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여러 가지 마사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쓰이고 있다 생각하면서 현대 보면 이제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안과 병증에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의 이 병증 모델은 암은 풍부, 천주, 풍지가 다 동일한 영역으로 쓰이니까 같이 비교해 보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암은 풍부, 천주, 풍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찾는다. 그 뒷덜미에서 우리가 랜드마크로 찾는 것은 뒤통수뼈, 오시피탈원의 바깥 뒤통수뼈 융기라고 하는 융기 부위를 기준으로 이 목뼈와 뒤통수뼈의 경계면을 찾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 상황으로 비교했을 때 암운혈, 풍부혈, 풍지혈의 자입 심도를 안전 심도를 위주로 해서 지금 소개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초음파 진단 영상을 그래서 이 풍지혈도 찍어보면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 나온 것 같은 개념에서 뭐 목비근 영역, 머리 널판근 영역, 머리 반가시근, 뭐 윗머리 빗근, 큰머리 고등근 등을 아는 만큼 초음파 진단 영상을 통해서 관찰 가능한 거고 그런 걸 관찰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걸 염두대 관찰한 방향으로 치료적 목적에 따라서 자극하려고 노력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입 심도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서 자입 심도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죠. 물론 이 영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면 위험한 거예요. 왜? 일단 초음파에서 안 보이면 그 영역은 뼈와 관련한 어떤 영상으로 가려진 공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머리 쪽에서 뼈가 보이면 어쨌든 두개골로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두개골로 안 들어가면 결론은 목뼈 쪽 어딘가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 깊이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는 목소리로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일이 소개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느려질 것 같아서요. 지금 풍지혈 주변을 염두에 두고 관찰 가능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지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